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사연을 다 다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는 방송을 하나의 사연씩 내보내고 그 사이에 쌓인 사연들은 제가 이렇게 하루씩 잡아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보내주신 사연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읽어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쓰신 사연은 굉장히 길지만 아이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파악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초등 3학년 여자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2학년 때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거실에서 둘이 놀고 있고 전 안방에 있었어요. 놀다가 아이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냐고 물었고 친구는 모른다고 했어요. 제 아이가 여자 남자가 옷을 벗으면 소중한 부위가 있고 그래서 서로 맞추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 아이는 이것을 아름다운 성 이야기라는 만화책에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성을 너무 안 좋게 인식시키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부모님들이 일단은 고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성에 대한 책은 사주세요. 그리고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굉장히 난처해하고 이 아이가 뭘 알면 모르는 어떤 금기의 지역에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아이들은 나이에 맞는 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학교 교과과정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보건시간에 기초적인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성과 관련된 책을 집에다 꼭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책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또 아이들의 그 미숙한 정서에 이게 어느 정도 자극이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다면 학교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시중에 책을 사주실 때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교육을 성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하면 여자 남자 옷을 벗고 뭐 성기를 접촉하고 자,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 틀리는 건 아니죠 이게. 자, 그런데 성교육을 성행위라고 생각하면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트렌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교육 하면은 1번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걸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은 사실은 사춘기 직전 정도에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들은 이보다 어린 아이들은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아이다운 상상을 하는 거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벗어. 거기를 대.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기를 대면 아이가 뿅 생겨.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호기심이 들죠. 그럼 나도 친구하고 이렇게 벗고 하면은 아이가 뿅 생길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하게 되는데 성교육의 기본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 성의 아이에게 뭔가 불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신체 접촉에 대해서. 그
그다음에 이제 뭐 성 역할, 엄마와 아빠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다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사람의 힘이 다르다든지 가치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성인식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성행위와 뭐 임신, 출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책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집에서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책을 사본 적이 있었는데 뭐 사서 본다는 건 이제 집에 사본 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그 성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전이라 좋은 책이 없었는데 예, 교육하면서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든 생각은 왜 굳이 이걸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요즘 좋은 점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 다 미리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학교 교과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을 하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 엄마 이거 가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생리대예요. 그래서 이건 왜? 했더니 이거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안에는 이건 어디에 쓰는 거고 자기는 안 필요하고 엄마는 필요하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현실적이고 유용한 내용들이 정말 성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게 아닌가. 또 있죠. 남자애들은 그걸 보고 그 내용을 배우고도 그걸 갖고 여자애들을 놀리지 않는 거. 뭐 그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교육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연요. 6세 쌍둥이 남아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예,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남편이 해외 근무로 임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마다 10일씩만 볼 수 있어서 육아는 한국에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이래요. 저의 고민은 저 스스로도 원래 짜증이 많은 다혈질에 저만 알고 자란 외동으로 커서 육아를 하며 제 인성의 밑바닥을 보며 참 괴로웠지만 아이들이 사소한 실수에도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모습은 참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결심을 하죠. 오늘은 내가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여유있게 지내리라.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뭐 이렇게 소리도 질렀다가 노려봤다가 뭐 주먹질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 오늘도 또 이랬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밤 시간은 특히 자책과 후회, 고해성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우리 아이들은 참 운이 없어. 또 이제 이유도 생각하죠. 그래 나는 외동이라 나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보통의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6살짜리 쌍둥이를 키우면서 하루에 5번 이상 때리지 않으면 좋은 엄마입니다. 5번이라는 게 뭐 강도도 있고 때리는 방식도 있겠지만 5번, 3번 뭐 횟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엄마가 이성을 잃고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시간이 저는 때리건 안 때리건 적어도 하루에 10번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원래 짜증이 많고 다혈질 성격이라고 했는데 내가 성격이 이런 줄 알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딴 사람에게.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한테만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애들 키우는 게 힘든 사람입니다. 맞죠? 네. 남편한테 뭐 밤마다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부부 사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아이 쌍둥이를 키우면서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건 당연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는 건 아마 무관심한 부모만 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첫 번째 고민은 나는 친엄마고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민도 있으시네요. 우리 쌍둥이들은 제가 본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쉽게 낯선 어른들을 잘 따릅니다. 그날 처음 만난 엄마 지인의 손도 선뜻 잡고 유치원에서도 선생님 무릎에 잘 앉고 상담 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역시나 친구들보다 어른들에게 잘 다가가고 그들과 지내는 걸 좋아한다는데 이게 아빠가 멀리 떨어져 지낸다는 게 제 자격지심인지 걱정되더라고요. 네,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기질 중에는 이렇게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친밀해지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 보상 의존성이라는 기질이 있는데 이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물건을 갖고 놀거나 뭐 어디 활동을 하기보다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놀다가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다가갑니다. 다가가고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같이 상호작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두 쌍둥이들은 보상 의존성이라는 기질이 높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고민은 다만 엄마의 자격지심이지 좀 거리를 떼고 보면 복 받은 겁니다. 복. 네, 아마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왜 다가가지 않을까요? 사랑을 제대로 주지 않았나요? 애착 형성이 안 됐나요? 뭐 이렇게 걱정을 사서 하시겠죠? 네, 복 받으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인데요. 이제 맞벌이 부부의 연년생 자매를 키우고 있으며 첫째가 5학년입니다. 첫째의 성향은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기대 욕구가 강하며 불안, 걱정 심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첫 번째 상담 문의는 초3 봄에 임상병리사가 있는 임상심리사인 것 같아요. 임상병리사는 우리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혈액, 소변 이런 검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임상심리사가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갔는데 결과는 불안 심리가 높아서 음악치료를 시작으로 주 1회 심리치료를 받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를 외부의 상담치료를 맡기는 걸 싫어했습니다. 신랑은 엄한 편이지만 상담 소견 이후에는 첫째에게 예전보다 너그러졌지만 아이의 불안과 걱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신랑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담을 받는 게 나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여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기질이 예민하고 불안, 걱정 심리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높은 예민한 건 기질이에요. 기질.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건 태어날 때 타고 태어나는 성격 특징이기 때문에 뭐 양육을 잘못해서라든지 이 아이가 뭔가 심리적인 어떤 갈등이 있어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아기는 조금만 흔들어줘도 이게 쉽게 이렇게 막 달래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뭐 어떻게 달래도 막 울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달래지지 않아 잘이라고 생각하지 좀 상담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의 기질이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리상담센터를 갔는데 불안 심리가 높다. 기질이 그러면 당연히 불안 심리가 높은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치료를 시작으로 주 1회 심리치료를 받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 중에 검증된 것은 놀이치료입니다. 놀이치료. 그러니까 음악치료를 하는 게 나쁘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음악치료가 효과가 있다 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심리치료를 받으신다면
웬만하면 이제 그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그 하시는 분, 직접 치료를 하시는 분의 백그라운드는 주로 뭐 전공을 뭘 했고, 전공은 아동심리, 발달심리, 뭐 임상심리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가끔 음악치료 하시는 분 중에 음악을 전공하고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치료자라기보다는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음악을 전공하고 뭐 심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오리엔테이션이 음악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아마 음악에 훨씬 더 우선적인 흥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왕에 상담을 받으실 거라면 예, 심리, 아동, 발달 예, 이런 쪽에 프라이오리티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질적인 불안은 이런 치료? 뭐 상담을 통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님이 다 당뇨가 있어서 나한테 당뇨의 소인이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막 당뇨병 약을 먹인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상담을 받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좀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불안한 거는, 이런 아이들의 그 양육의 원칙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얘가 이걸 무서워하네, 밀어붙여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무서워하네, 좀 더 지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다려주시면, 이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는 늦지만 서서히 불편한 것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딱히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나 상담 요청하셨네요. 네, 2년 전 상담 시 5학년이 되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담받았던 내용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한 달 전에 구매해주고 어제 처음으로 카톡과 문자 내용을 다 보았는데, 3학년 때 단짝이었던 A와 올해도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와만 카톡하고 톡 내용을 보니 A에게 매달리듯 말하고, 또 그 친구가 다른 애랑 놀면 삐치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톡 내용을 보니 너무 우리 아이가 예민해서, 선생님 상담해 주신 내용을 보니 학교 다니는 아이의 친구 문제는 어른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신 듯해요. 친구가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아닌 친구 관계를 잘 못 맺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아이가 5학년이라는 것과 여자아이라는 겁니다. 자, 5학년이 된 여자아이들은 그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친구관계 패턴을 보여요. 일단 이렇게 좀 또래들이 모여 다닙니다. 또래들이 모여 다니고 그 안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거기를 좀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별다른 말이나 뭐 이렇게 의사를 내지 않으면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2-3명이 친한 아이들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주도적이고, 한 아이는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 주도적인 아이가 다른 애랑 놀면 이 아이는 또 좀 마음 상하고 하는 게 전형적인 이 5학년, 5, 6학년 아이들의 놀이 패턴입니다. 친구 관계에.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여러 패턴 중에 한 명에 들겠죠. 굉장히 주도적이라서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도했다가 또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 일로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친구들한테는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뭐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뭐 리더십이죠, 아이들의.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활달한 아이들은 또래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주변에 모여들고, 또 다수의 아이들이 얘하고 놀고 싶어 해요. 이제 반면에 좀 조용하고 친구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애 주변에 몰려듭니다. 자, 근데 그 아이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또 저 집단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아이들은 다 서운하게 느끼죠.
근데 그 아이의 수가 적을수록 서운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A에게 매달리든 말하고 그 친구가 다른 애랑 놀면 삐치고 했던 카톡 내용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어른들이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남녀가 사귈 때 한 명은 좀 더 이 관계에 몰입하고 한 명은 덜 몰입하면 몰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을. 그러니까 그 관계에 투여하는 자원이 많을수록 상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적다는 게 사회심리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걔한테 많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 아이는 재량이 많아져서 뭐 다른 친구하고 쉽게 놀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아이에게 매달리든 말하고 삐치고 하는 그런 행동은 또 아이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애를 못 사귀면 어떡할까 하는데, 지금 어머니 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꼭 그 친구하고만 놀 필요는 없구나, 다른 친구도 있구나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른이 개입하면 좀 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건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말고 이렇게 애가 하는 말, 자연스럽게 하는 말만 들어보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구나 하는 걸 파악하고, 물어보거나 도와주려는 시도는 아이가 요청할 때만 하셔야 됩니다. 뭐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때만 그러니 그렇구나, 네가 속상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8세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직장으로 두고 있어서 아이를 관찰하다 보니 ADHD가 맞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올 1월부터 약을 먹고 있습니다. ADHD 약을 먹게 되니 엄마로서 아이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다독거리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이와 생활하면서 저녁에 아이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부산스럽게 움직이거나 밥 먹을 때 움직이는 것, 간단한 지시사항에도 장난치며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일하러 다시 나가고 싶고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을 전환하거나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매번 마지막은 제가 소리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니 저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일반적인 아이를 키울까 하는 우울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은 수월한 애를 키우는데 나는 수월하지 않은 아이를 키울까? 예, 저도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나를 때리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는 엄마랑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똑 골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얘 이렇게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지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정도 되는 능력이, 나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주신 거야. 뭐 어떨까요? 아니면 그냥 저는 랜덤이라고 생각해요. 랜덤. 뭐 우리가 아무런 의지를 할 수 없죠. 만약에 내가 이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이랑 만났으면 다른 아이가 나왔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예측을 하고 남편을 고를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이런 거는 엄마가 자책을 하거나 속상해서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구나 겠죠. 뭐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저 집도 겉으로만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DHD 약은 약을 먹고 30분이나 1시간쯤 지나면 아이가 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 4-5시간 효과를 내는 게 있고 8시간에서 10시간 효과를 내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의 효과를
이제 시간, 약 효과가 나는 시간을 다르게 한 거는 이 약의 중요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학년 애들은 한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한 4, 5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유지되는 약을 먹어서 그 4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돼서 학교가 늦게 끝나고 학원까지 다니는 애들은 이제 8시간에서 10시간 유지되는 약을 먹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시간을 쭉 이제 주의력이 유지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신데렐라의 마차가 호박이 되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12시까지 춤을 추면 원래 호박이었다가 마차가 된 게 다시 호박이 되죠. 네, 그겁니다. 그냥 그 시간이 딱 되면 이렇게 째깍하고 모드가 ADHD 모드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 엄마는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길 돌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버린다. 그리고 조금 아까까지 산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래보다 더 산만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가 원래 산만한 아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밥을 빨리 먹이고 그다음에 약 효과가 있을 때 숙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숙제하고 이런 것들은 약효가 있을 때 하고요. 잠을 좀 빨리 재워야죠. 그다음에 발소리가 커서 아래층에서 컴플레인을 하면 그 카페트를 까셔야죠. 이렇게 플라스틱인가 뭐 고무를 내갖고 가능한 소음을. 자,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일부러 엄마를 괴롭히려고 뭘 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예, 나는 그나마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화가 많이 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일이라도 좀 수월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예, 끝납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 10년쯤 두고 보면 와 정말 많이 컸구나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은 초등학교도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딸이 그 친구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집도 너무 가깝고 등하굣길에 자꾸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학교도 늦게 등교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반은 다른데 쉬는 시간에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저희 애가 커서 이 친구뿐 아니라 가족이 원하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충고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 관계는 참 부모로서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상담 내용은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어머니가 이유를 써주지 않으셨거든요. 뭐 당연히 1학년이고 첫 친구인데 뭐 어떤 아이는 제가 우리 딸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는 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반은 다른데 쉬는 시간에도 만나고 학교도 늦게 등교하게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이는 걔랑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중간 만나고 같이 놀다가 늦게 가겠죠. 자,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늦게 등교하는 것 같아요. 늦게 그러니까 놀다가 늦게 등교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각을 한다는 건 문제가 되니까 1차적으로는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등교 하교는 네가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제 시간에 가서 제 시간에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같이 늦어서 할 수 없이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되고 아니면 같이 일찍 가고. 자, 이거를 친구의 좋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애가 나쁜 애를 사귀어서 나쁜 행동을 해. 근데 거꾸로 우리 애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가 우리 애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얘는 친구로서 마땅치 않아, 안 놀았으면 좋겠어 해서 분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 걔가 우리 아이랑 놀더니 좋은 행동을 해 라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한 남자아이 사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아이라 딱지를 하면서 노는데 저희 아이가 딱지를 잘해서 많이 땄나 봐요. 딱지를 잘하는군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딱지를 저희 아이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지 하자고 해도 너랑 안 해 라는 거절을 듣고는 아이는 더 이상 하자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에는 딱지하는 무리 아이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딱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3월 한 달은 딱지하고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다고 해요. 저는 딱지 말고도 밖에 나가면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놀아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귀여운 사연 아닌가요? 우리가 딱지를 잘해. 딱지를 잘하니까 딴 애들이 안 논다 그래. 왜 보통 우리가 뭐 고스톱을 치건 카드를 하건 너무 잘하는 사람은 좀 꺼리잖아요. 어차피 해봤자 지는데. 근데 이제 애들의 딱지치기 놀이는 정말 실력이 몇 번만 해보면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쟤랑 해봤자 다 잃을 건데 뭐 어린애들 입장에선 당연히 하기 싫죠. 이럴 때 이제 애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옆반의 고수를 만난다든지 뭐 아니면 본인이 좀 더 많이 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뭐 바둑할 때도 몇 점 접고 한다 이런 게 있죠. 뭐 아니면 또 다른 친구의 집단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러 그게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장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맨날 똑같은 시간에 뭐 집에 가는데 나는 다른 시간이야. 그럼 얘네들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시간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한 남자아이 치고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개 사연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못 해드린 질문들을 따로 소화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